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 방식입니다. 이번 방송부터 한 4번에 걸쳐서 활성산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활성산소는 면역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랍니다. 사실 이제 건강의 핵심, 노화의 원인, 만병의 근원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한번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성산소가 건강에 어떤 측면에서 뭐 도움이 되고 또 해가 되는지 알려면 활성산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뭔지를 알려면 일단 산화환원 반응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이 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원자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빨간 원자는 산화 상태에 있는데 산화 상태라는 것은 전자가 한 개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화가 나 보이는 원자가 그 이름 얼굴이 뭔가 화가 나 보이죠? 그리고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개를 가져야 되는데 한 개가 비었어요. 그래서 전자 하나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 원자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 같은 경우에는 산화 상태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산화 상태에 있다는 것이 바로 전자가 하나 부족하다 이런 상태예요. 이런 산화 상태에 있는 것들이 활성산소, 자유 라디칼 이런 것들이 되고 또 이런 활성산소 자유 라디칼이 많은 상태를 가지고 산화 스트레스의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산화 상태에 놓여 있는 원자의 경우에는 요 부족한 원자를 하나 부족한 전자를 어디서 하나 뺏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시탐탐 요걸 뺏을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이제 이걸 뺏어오냐면 정상인 원자로부터 뺏어와야 돼요. 정상인 원자는 어떠냐면 산화 환원 상태가 0인 상태예요. 산화 상태도 아니고 환원 상태도 아닌 중성의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죠. 리독스 파텐셜 0으로 표기를 해 놨는데 그래서 정상 원자는 웃는 모습이에요. 자기는 아주 균형 잡힌 상태라는 얘기고 그리고 8개의 전자를 딱 맞는 위치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산화 상태에 놓여 있는 활성산소가 만약에 정상 원자로부터 전자를 하나 뺏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일어나겠죠. 이 정상 원자가 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막일 수도 있고 단백질일 수도 있고 그리고 DNA 이런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뭔가 하나 뺏기면 손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화 스트레스가 높을 때는 활성산소가 많을 때는 어 이 정상 원자에서 많은 전자를 갈취하는 일이 일어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전자를 기부할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나타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기 보면은 파란색에 또 웃고 있는 모습의 전자가 있어요. 이 전자는 웃고 있는 모습의 원자가 있어요. 이 원자는 전자를 남는 개수로 가지고 있어요. 좀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항산화제라고 하는데 항산화제는 전자가 좀 남는 애들이다. 전자가 좀 남아서 남에게 그 활성산소 같은 애들, 자유라디칼 같은 애들한테 기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애들을 항산화제라고 부르고 이런 애들은 환원 상태에 있다. 환원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뭐 자유라디칼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reactive oxygen species 이걸 번역한 말이 활성산소죠. 그리고 reactive nitrogen species 산소만 그런 게 아니라 질소도 이런 산화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라디칼 다양한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이 산화 상태의 물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기호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활성산소에 대해서 정말 '아 이거 엄청 대박이구나.'라고 생각한 때는 다름이 아닌 의대 수업을 들을 때였습니다. 이 활성산소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건강을 무너뜨리는 애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논문을 찾다가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논문을 찾다가 이런 논문을 찾았어요. 이 네이처라는 굉장히 좋은 저널이죠. 이 네이처에 실린 리뷰 논문입니다. 근데 제목이 뭐였냐면 Oxidative Stress and the Biology of Aging 이었어요.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에이징이라는 게 나이가 든다는 게 우리가 사실 정상적인 과정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 자라고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 이게 하나의 자연스러운 생명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노화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다.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도 충격적이거니와 또 왜 충격적이냐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느낄 수 있게 이 표지에 이렇게 연로하신 어떤 여성분인 것 같은데 연로하신 여성분의 얼굴을 이렇게 반쪽 이렇게 예, 예, 저널 이 뭐지? 표지는 아니고 첫 페이지에 이 논문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거 보니까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라는 게 사실 우리 떠오를 때 주름지는 거 이런 걸로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름진 할머니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노화가 병인 거야? 주름지는 게 병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최근에는 사실 노화가 정말 병적인 프로세스라고 인식이 되어서 그것을 늦출 수 있는 약물에 대한 개발, 연구 개발 이런 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2024년이잖아요. 이 논문이 2000년에 나왔어요. 벌써 의학계에서는 24년 전부터 노화를 질병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논문이 노화와 산화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간단히 요약해서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 논문이 이제 노화에 대한 기초 대사량 가설, 저 Rate of Living Theory에 대해서, 하이퍼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노화에 대한 자유 라디칼 이론, Free Radical Theory of Aging으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요거를 설명하는데 활성산소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름만 하니까 좀 어렵죠. 자, 동물이 있어요. 여기 굉장히 큰 동물이 있어요. 소가 있죠. 그 다음에 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냐면 큰 동물이 오래 살아요. 이 작은 동물은 짧게 살아요. 수명이 수명이 짧은 거죠. 작은 동물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나 예를 들면 반려동물 생각해 보세요. 반려동물은 훨씬 짧게 살잖아요. 개나 고양이. 그래서 이제 수명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사실 반려동물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거죠. 이제 반려동물의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그런 건데 이렇게 덩치가 큰 동물은 오래 사는 반면에 덩치가 작은 동물은 적게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이걸 과학자들이 설명해 보려고 했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물이 몸집이 크면은 이제 체표 면적 있잖아요. 체표 면적. 그 체중당 체표 면적이 작아요. 체중당 체표 면적이 작고 얘네는 체중당 체표 면적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제 체표 면적 왜 중요하냐면 체표 면적을 이 넓으면 열 손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포유동물이니까. 그러면 포유동물이 그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체표 면적으로부터 뺏기는 열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동물일수록 열 생산이 많은 거죠. 에너지 대사가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에너지 대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유 라디칼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자유 라디칼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산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생을 살면서 누적되는 산화 스트레스의 비율이 작은 동물이 작은 동물이 더 많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체표 면적이 높고 산화 스트레스의 누적도 높은 거예요. 얘보다. 큰 동물보다. 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표시해 보자면 대사율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대사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떤 동물의 에너지 대사 이런 게 증가하면 그 수명이 단축된다. 요런 관계가 그려지더라는 거죠.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새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에서 예외가 되는데 여하튼 이런 현상을 과학자들이 목격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유라디칼 이론, 노화에 대한 자유라디칼 이론, 자유라디칼 에너지 대사가 많아지면 자유라디칼이 쌓여서 세포에 대한 손상이 누적돼서 짧게 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이걸 설명하려고 활성산소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걸 정말 비유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 굴러갈 때 배기가스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이제 기름을 주유해 주면은 그 기름을 태워서 굴러가잖아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자동차가 굴러가는 운동 에너지. 근데 그 결과로 뭐가 나와요? 배기가스가 나와요. 배기가스는 우리 몸에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밥을 먹으면 그걸 태워서 활동하는 에너지로 바꿔요. 활동하는 운동 에너지로 바꿔요. 그 바꾸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자동차에 비유하면 배기가스 같은 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에 대입해서 사람에서도 산화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노화가 진행되고 그 결과 질병이 생겨서 죽게 된다. 그러니까 노화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병적인 과정인 것이다라고 이 논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당시 2000년 당시까지 그 진행되었던 동물 연구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고 그걸 활동하는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데 왜 그게 산화 스트레스를 왜 배기가스를 만들어내? 하고 이해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가 있는데 여기 세포에 핵이 있고 뭐 세포 소기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 표기된 게 있어요. 꼬물꼬물 뭔가 세균처럼 지렁이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이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를 여기 확대해서 봤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꼬물꼬물하게 생겼고 무슨 알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안에 외막이 있고 그 내막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겼어요. 내막이 있고 그다음에 안쪽에 크리스테라는 이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밥 먹으면 그 밥에서 얻은 영양소가 들어가는 세포 소기관이에요. 여기서 에너지를 생성해요. 그런데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 어떻냐면 이 내막 있죠. 이 내막을 딴 게 여기 그리는 거거든요. 여기 그려져 있는 건데 이게 미토콘드리아 내막이에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전자전달계라는 게 있어요. 전자전달계가 우리가 산소를 가지고 생화학 반응,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활동할 때 사용하는 ATP라는 에너지 동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많이 단위 에너지, 단위 음식당 우리가 먹은 단위 음식당 이 ATP를 가장 많이 생성해내는 과정이 이제 전달계라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전자 전달계가 산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활성산소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산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뭐 이제 여기 점 있죠? 점. O2에 점 있는 거. 요 점 있는 게 이제 그 전자 한 개가 모자른 상태를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유라디칼 전자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그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가 밥을 태우기 때문에. 그래서 활성산소가 생겨요. 자, 여러분들 소식하면 장수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뭐 거의 확정이에요. 소식하면 장수하는 건 거의 확정적인 과학적으로도 이제 뭐 증명된 그런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바로 활성산소와 미토콘드리아로 설명이 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여기에선 이런 모형으로 그렸고 그 내막과 외막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여기가 외막이고 이게 내막이에요. 그래서 내막에 이렇게 전자전달계 구조물이 1, 2, 3, 4, 5번 이렇게 있고 그 과정에 사용되는 코엔자임 Q도 이렇게 있고 시토크롬 C도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근데 이 그림이 이제 도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빨간색 이 굵은 화살표 익세시브 뉴트리언트 그리고
녹색, 어데쿼트 뉴트리언트 이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나 과도한 열량이 들어온다 하면은 ROS가 많이 생성되겠죠. 활성산소 많이 생성이 되고 이 빨간 화살표 녹색에 비해서 그렇다면은 그 이제 increased entropy, 엔트로피가 높아져서 reduced longevity, 노화가 촉진된다. 그러니까 뭐 수명 기간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요런 모식도로 표현하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들으면 어떠세요? 활성산소 무조건 나쁜 놈인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활성산소는 무조건 나쁜 놈은 아니에요. 약간은 있어야 도움이 됩니다. 우리 건강에도. 그래서 이런 반응으로 이런 모식도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그래프를 볼게요. 그래프에서 ROS 익스포저, 이제 활성산소에 노출되는 정도와 사망률, 모탈리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만약에 활성산소 진짜 나쁜 놈이면 조금만 증가해도 사망률이 안 좋게 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겠죠. 그쵸? 이렇게 조금만 활성산소가 높아져도 이렇게 사망률 위험도가 높아지는 이런 관계를 보여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활성산소는 뭐 사망률 이렇게 건강에 유해한 작용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약간 증가했을 때 오히려 사망률이 떨어지고 건강하게 하는 이런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관계. 그런데 어느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그때부터 어느 수준 이상 여기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얘도 이제 우리가 기대한 바와 같이 이제 활성산소, 산화 스트레스 높이는 게 이제 건강에 유해한 반응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리니어 리스폰스, 선형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홀메틱 리스폰스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해한 물질이라도 소량이면 인체에 좋은 효과를 준다는 이런 반응이 있는데 이것을 이게 활성산소는 이러한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호르메시스라고 부릅니다. 호르메시스는 호르몬과 같은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적정량의 산화 스트레스는 면역력 등 신체 기능을 자극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과도해지면 어, 과도한 산화 스트레스는 만성질환 발생을 가속화시킨다. 그리고 뭐 세포 손상, DNA 손상, 암, 신경 손상,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유발시킨다. 요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음. 활성산소가 유익한 물질로 작용할 때는 어떤 물질이 되냐면 신호 전달 물질, 그리고 세포를 적절히 특히 면역 세포가 자극이 돼요. 그래서 그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는 아주 약간의 활성산소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운동 얘기가 꼭 나오잖아요. 면역력 관리할 때. 그래서 운동 얘기가 나오는 것은 면역 세포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활성산소가 조금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운동 너무 많이 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했죠. 그게 바로 운동을 많이 하면 활성산소 스트레스가 내 몸이 제거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정도로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이제 그때 안 좋은 역할이 나타난다. 그런 의미예요.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모식도로 나타낸 논문 내용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먼저 위에 거 보면은 활성산소,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가 어떻게 생기냐면 decline of antioxidant defense, 항산화제에 의한 방어 능력이 떨어지고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 미토콘드리아가 이상 작동을 일으키고 인플러메이징은 인플러메이션과 에이징을 붙여서 그 두 개의 단어를 조합한 말이에요. 인플러메이션 염증이잖아요. 염증에 의한 노화, 염증이 지속돼서 생기는 노화 그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accumulation of molecular damage, 분자의 어떤 손상이 누적되는 거.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활성산소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데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세포가 노화하고 조직의 어떤 이제 기능이 손상되고 암을 일으키고 면역력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결과가 초래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논문에서는 ROS 활성산소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마이토콘드리아 그리고 리피드 퍼옥시데이션 이런 것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옥시데이티브 모디피케이션 프로세스 뭐 세포액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이게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질병이 유발될 수 있는데 여기서 꼽은 질병들은 사실 모든 질병이 영향받아요. 활성산소에 의해서. 여기서 굳이 이제 설명해 놓은 질병들이 뉴로 디제너레이션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레티널 디지즈 안구, 망막 질환, CVD 심혈관계 질환, 오스티오아르트라이티스 그 골관절염, 그 퇴행성 관절염이죠. 그다음에 리프로덕티브 디지즈 그 이제 생식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암 요렇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서 제가 활성산소의 원인을 미토콘드리아 위주로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원인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찬찬히 볼게요. 에어 폴루션, 공기 오염, 공기 오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increased NADPH 엔자임 액티비티. 요거가 이제 뭐 그 우리가 에너지 대사할 때 활용되는 에너지 대사에서 활용되는 이제 효소거든요. NADPH 그 전자 전달계에서 사용되는 건데 이게 뭐 이제 그 활성이 증가했을 때도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사이토카인 이건 염증 반응이에요. 체내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세균을 죽이려고도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이 많이 일어나면 그 염증의 결과물로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반응,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의해서도 활성산소가 생길 수 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UV 라이트. 이제 햇빛 너무 많이 쬐는 것도 활성산소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래서 햇빛 많이 쬐면은 이제 그 주름 많이 진다. 그런 거가 그 이제 트럭 운전사 미국인 트럭 운전사 아저씨 얼굴이 반이 그 햇빛 많이 보는 얼굴 반쪽에 주름 더 많이 진 그런 사진 떠돌아다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케미컬, 화학물질, 화학약품 것들 같은 것들에 의해서도 활성산소가 유발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하죠. 담배 피는 거. 담배 피는 것도 안 좋고 사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고 싶어요. 푸드 앤 뉴트리언트 이게 맞긴 하거든요. 음식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활성산소 생산이 많아지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음식이 어떤 거에 해당하냐면 여기 앞에 표현되어 있는 햄버거나 뭐 피자 이렇게 단순당 위주로 가공식품 이런 거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것들은 항산화제를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조금 제가 반대하는데 아무튼 음식에 의해서도 산화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그게 몸에 들어와서 산화 상태를 높이는 그런 상태가 그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유발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생활습관 관리에 있어서 가장 강조드리는 부분은 사실 이거예요. 미토콘드리아 부분. 그 미토콘드리아 부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음. 운동하는 뭐 횟수나 그런 거 우리가 다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필요하면 운동을 해서 활성산소 스트레스 발생을 늘렸다가 또 필요하면 항산화 성분 많이 들어있는 뭐 채소 과일 많이 먹고 중화시켜서 활성산소 좀 제거했다 이렇게 고무줄 늘리듯 이렇게 고무줄 늘렸다 줄였듯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활성산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동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요. 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활성산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콘텐츠에서는 활성산소를 잡는, 활성산소를 조절하는 운동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